네, 안녕하십니까. 데이비 변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거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미국 유통 환경 변화와 진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일단 챕터 1은 미국 코로나 상황, 지금 어떤 식으로 코로나가 미국의 현지에 진행이 되고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유통 환경의 변화, 미국 유통 환경 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유통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진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회사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의 코로나, 한국은 또 한국대로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미국은 미국대로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미국에서는 작년 3월 19일에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됐고요. 이때 4주에서 6주 그 완전 셧다운이 됐고, 아주 필요한 업무 말고는 회사도 다 닫고 관공서도 다 닫고 이제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캘리포니아가 제일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점차 다른 주들이 따라왔고, 이제 끝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4월 달에 텍사스, 플로리다, 알라바마 등등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작을 했는데, 요 패턴이 나중에 코로나 2차, 이제 델타 변이, 그때도 같이 이런 리핏이 되고,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먼저 앞서가는, 트렌드에서 앞서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이 사진은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랑 공유하고 쉐어한 사진인데, 이 사진은 진짜로 그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되고, 그날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이제 알버슨이라는 슈퍼마켓이죠. 마트에 가서 이제 이 사진이 빵들이 진열되어 있는 섹션을 제가 가서 사진 찍은 그 부분이에요. 진짜로 우리가 신문에서는 비어 있다, 없다 그렇게 들었지만은 현실로 이렇게 접하고서는 굉장히 저도 이제 미국 생활 30년 했지만은 이런 상황을 본 거는 처음이었고, 여기 보다시피 리밋 2 해가지고 2개 이상은 못 삽니다라고까지 써붙였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이것은 이제 우유랑 치즈, 이제 미국 사람들의 주식인 빵, 우유, 치즈 섹션인데 여기 또한 이렇게 텅텅 비어 있었죠. 그래서 처음 사회적 거리두기 3차 3월 18일에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좀 유통 상황이랑 이제 이런 식료품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이게 한 일주일에서 한 일주일 반 정도가 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코로나 상태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CDC 2021년도 10월 22일 며칠 전 자료인데, 이렇게 1차가 12월 달에 왔었고 2차 델타 변이가 이제 7월에 시작해서 지금은 좀 이제 수그러지는 추세이고, 지금 미국에서는 77%의 12세 이상 이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차례는 백신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했었던 포인트가 이제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사망률인데, 이게 10만 명당 사망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델타 변이가 아무리 왔어도 10만 명당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랑 맞지 않은 사람들의 이런 사망률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5월 달 이제 백신이 시작이 되고 백신 접종자 사이에서는 치사율이 굉장히 낮으므로 이제 주별로, 미국은 주정부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별로 이제 그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오픈이 되었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이제 6월 15일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확진자, 그리고 발병자, 그거에 따라서 레벨을 두고, 이제 사람들 모임서부터 방문하는데 이런 한계를 뒀었는데, 6월 15일부로 모든 거를 해제를 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에 퍼블릭 헬스 오더라고 해서 그래도 뭐 위드 코로나라고 해도 마스크는 쓰고 이제 개인 청결하고 하라고는 했지만은 어쨌든 뭐 6월 15일부로 캘리포니아는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2차까지 완료한 인구는 한 57%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2차까지 이제 백신을 완벽하게 맞으신 분들은 한 72.5%. 또 이런 백신 접종률 또한 캘리포니아가 조금 먼저 앞서가는 그런 상태이고, 이 사진 한 장이 지금 캘리포니아의 미국 위드 코로나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는 9월 2일,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남짓한 날에 이제 다저스랑 샌프란시스코 이제 야구 경기 했을 때 관중석 사진을 찍은 거예요. 보시다시피 여기 100명 남짓한 분들이 계시는데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잘 찾아보면 한 3명 정도는 마스크를 아직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위드 코로나 모드로 돌아섰고 모든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이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위드 코로나 시대에 무슨 유통 환경의 변화가 왔는지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변화가 어디 있는지 코로나 전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코로나 전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제일 큰 유통 환경 변화는 미국에서 이커머스의 가속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19년도 5월에 이제 코로나라는 게 아직 아무도 몰랐을 때 이제 미국에서 이커머스가 소매 환경, 그러니까 소매 세일즈의 몇 퍼센트를 먹어 들어갈 것이냐,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을 포캐스트한 자료인데, 사실 코로나 전에도 조금씩 이제 그 온라인화가 될 것이다, 미국도. 왜냐면은 미국은 한국에 비해서 이 소매 온라인화가 굉장히 느려요. 아직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이런 그러니까 온라인은 아직도 좀 젊은 층, 노년층은 이 크레딧 카드라는 것들을 온라인에서 이렇게 누구한테 주고 번호로 받고 물건이 온 데는 좀 이해 안 될 정도로 고지식한 그런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미국에서 소매 리테일, 이커머스 세일즈 확장 이제 그 성장은 하되 그렇게 이제 조금씩 1%대로 성장을 해서 2023년에는 대략 16.2%의 소매 구매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코로나 바로 직전에 이런 포캐스트가 났는데,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이렇게 이제 원래 2020년도는 예전 포캐스트로 보면은 한 12% 정도에 머물러야 되는 게 코로나가 터지고 2020년도 2분기에는 이게 16.1%로 확 뛰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커머스 가속화가 즉 갑자기 뜬 만큼 확장된 만큼 그 확장을 계속 유지해서 나가는 지금 형태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것은 미국 오프라인 방문자 변화율인데 지금 3월만 해도 작년 비례, 그러니까 이거는 2020년에 이제 매저한 데이터인데 19년 비례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 경제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후에 뭐 3차 거리두기 등등 이제 사망률도 올라가고 백신이 발견되지 않고 한 상태에서 리테일, 그러니까 오프라인 방문자는 이제 네거티브로 최고는 50% 이상도 이제 주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요. 또 이 온라인 가속화는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컴퓨터 트래픽, 특히 이커머스 컴퓨터 트래픽의 변화인데, 파란색은 2019년도고, 이제 오렌지색은 2020년도. 여기에서 이커머스 트래픽 자체가, 이제 그 11주, 미국 이제 11주, 3월 달에 그때 이제 갑자기 확 올라가고, 그 확 올라간 그 부분을 계속 유지해서 나가죠. 사실 미국에서 리테일 이제 소매 스pen딩은 3, 4월에는 조금 침체가 돼요.
그때는 뭐 세금 보고도 있고 리펀드도 있긴 한데, 그래서 살짝 침체되는 커브인데, 이제 2020년도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리테일로 못 가니까 온라인 쪽으로 그게 몰렸고, 그 부분이 확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온라인 세일즈 같은 경우 작년에 보면은 2019년도에 비해서 매달 뭐 10% 안팎으로 이제 늘어가고 있었는데, 3월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그리고 나갈 수 없으면서 이제 갑자기 20% 이상 이제 작년 비례, 전년 비례 이제 상승하게 되었고, 그 부분은 이 상승률은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아직 올해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위드 코로나 통해서 이제 리테일 스토어를 방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 판매와 온라인 쇼핑 그 시장 점유율은 계속 늘어가는 그런 형태이고요. 여기에서 잠시 보고 가야 될 게, 미국에 그러면은 온라인은 누가 1등이고 몇 퍼센트를 하느냐. 이제 2019년도로 봤을 때는 아마존이 미국 리테일 온라인 세일즈에서 한 47% 정도를 차지를 하고, 2등이었던 이베이 같은 경우는 뭐 6.1%, 월마트는 뭐 4.6%,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온라인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이 자료는 사실 2020년도 그 좀 초반 자료인데, 2020년도는 아마존이 47%에서 한 38% 정도가 좀 줄었고, 월마트가 늘고, 그러면은 나머지 아마존이 뺏긴 부분은 누가 가져가느냐. 이제 온라인들이죠. 여러 개의 뭐 디렉트 컨슈머, 뭐 나이키가 됐든 그런 브랜드사들의 온라인 무브먼트가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활성화됐다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아마존이 미국에서는 온라인 판매랑 또 이런 소비재에 있어서는 제일 사람들이, 미국 그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고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존의 트래픽을 또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 오렌지색 그래프는 아마존 트래픽이 2019년도 이제 전년 비례 얼마 정도가 늘었느냐. 그래서 3월 달 같은 경우는 2020년도 3월 달에는 아마존 트래픽이 2019년도 트래픽에 비해서 한 2% 정도밖에 안 늘었죠. 그리고 4월 달서부터는 13%, 15%뭐 계속해서 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는데, 파란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아마존 트래픽이 2020년도 2월 달, 그러니까 코로나가 많이 알려지기 전에 비례해서 얼마만큼 늘었느냐를 비교를 하면은 전년 대비보다 훨씬 많은 퍼센테지가 이제 트래픽이 늘었고, 사실 트래픽이 늘면은 그게 컨버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매가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미국의 유통 환경은 이커머스의 가속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품들이 팔리느냐, 온라인에서. 2019년도엔 뭐 책, 뭐 일렉트로닉, 오피스, 뭐 토이 같은 경우도 좀 중요한 게, 이제 미국에 있는 큰 토이 매장이 중에 하나였던 이제 토이스 아러스가 문을 닫고, 이제 그 갭을 채우기 위해서 사실 연말 같은 때는 뭐 베스트바이니 그런 제네럴 멀천다이즈, 그리고 또 월마트 같은 경우도 토이 섹션을 그 갭을 채우기 위해서 많이 늘렸는데, 근데 아무리 리테일에서 갭을 채운다 해도 온라인에서 토이를 사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었고, 여기에서 온라인에서 팔리는 제품들을 보면은 다양하지만은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푸드 앤 베버리지, 음식이랑 마실 것인데, 사실 미국은 그런 식료품 구매를 한국처럼 온라인으로 많이 하지 않았고, 지금도 사실 한국에 비하면은 많이 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과 후에 거의 2배 정도가 늘은 게 이제 음식과 식료품입니다. 그래서 캐테고리별로 이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 증가율이 나와 있는데, 뭐 전반적인 모든 캐테고리에서 늘기는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푸드 앤 베버리지,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액티비티에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이 이제 많이 늘었고요. 바로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그러면은 뭐가 팔리고 뭐가 안 팔렸느냐? 장갑, 뭐 빵 만드는 기계, 뭐 감기약 등등 이제 원래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지 않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뭐 캔 수비라고 하고 뭐 라이스 뭐 저기 보면 패키지 굿인데 저런 그 간편식이죠. 뭐 라면 그런 것들 그런 등등 원래 온라인에서 많이 판매하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돼서 판매가 되기 시작했고 또 원래 3월, 4월 하면은 이제 뭐 베케이션 시즌을 앞두고 가방, 뭐 수영복, 뭐 그런 것들이 많이 팔리던 포인트였는데 그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갑자기 다 이제 좀 많이 그 판매가 줄은 그런 형태가 코로나가 일어나자마자 온라인에서 제품 판매되는 캐테고리로 좀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제일 큰 변화가 어디서 왔나 저는 보면은 이제 식품이죠. 온라인 그로서리. 이제 한국 같이 이렇게 그 뭐 새벽 배송, 뭐 그 다음날 배송, 뭐 당일 배송. 한국은 마트에 가니까 마트에서 이렇게 계산하고 그거를 집에도 또 갖다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은 워낙 뭐 사이즈 부분에서 그리고 사실 이런 뭐 마트에 가서 쇼핑하는 그런 경험이 이제 뭐 패밀리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액티비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그로서리를 식료품을 구매한다는 것들이 많이 이제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그러면은 그러고 또 그 변화를 누가 맡고 있었나 하면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뭐 50대, 60대 이상들이 이런 그 식료품점에 가서 구매를 하는 그런 액티비티를 소셜 액티비티로 가지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코로나에서 제일 취약층이었었던 그런 연세 드신 분들 또한 이제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구매하는 그런 트렌드로 변화가 되면서 지금 미국에서 온라인 그로서리, 그러니까 식료품 이제 온라인화가 갑자기 원래는 2020년도 포얼캐스트가 4.3%였는데 이게 갑자기 10%로 늘고 그 늘은 상태에서 계속 성장을 유지하고 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포얼캐스트 된 자료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배송 방법이 좀 다양화해지고 있고 또 배달 서비스도 아직 한국을 쫓아가려고 하면은 많이 멀었는데 어쨌든 좀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은 유통환경 변화 중에 지금 뭐 뉴스 키시면은 YTN에서도 그렇고 뭐 CNN에서도 그렇고 매일매일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고 롱비치 항에 몇 대의 컨테이너 선이 대기하고 있고 못 내리고 있고 이 뉴스가 지금 매일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요 사진 같은 경우는 9월 19일에 지금 롱비치 바다죠. 항구도 아니고 지금 LA 항구 바다에 지금 저 컨테이너 선들이 지금 다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사실 9월 19일 때는 100대가 대기를 하지 않았어요. 거의 뭐 100대 넘어갈까 말까 했는데 지금 10월 24일에는 100대를 훨씬 넘어서 지금 뭐 110대, 120대 그 정도가 대기하고 있고 오늘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LA 항 터미널에서도 컨테이너 빨리 안 찾아가면은 추징금을 물겠다라고 해서 공지를 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요거는 어제 그러니까 10월 24일 미국 10월 24일에 미국 그 LA 그 바다 그러니까 그 롱비치 항구 앞 바다에 그 하역 작업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배들이에요. 초록색 동그라미들이 이제 서 있는 배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저쪽 오른쪽 아래 보면은 현대도 있고 왼쪽에 보면 또 현대 마일스, 현대 프리스티지, 현대 마일스 그리고 또 내리는 것 중에 또 현대도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의 배들이 지금 롱비치항 같은 경우 또 롱비치항뿐만이 아니라 그 동부 쪽에는 사바나항 뭐 시애틀 쪽은 시애틀항, 뉴욕은 뉴욕항 등 해서
거의 다 이런 정체가 돼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원래 이제 이런 코로나 전에는 그러면은 이런 프로세스가 한국에서 물류 집하를 해서 컨테이너 작업을 해서 해상 운송을 하고 그렇게 해서 롱비치나 뭐 사바나를 통해서 도착을 해서 저희 LA 창고까지 중에 하나에 들어오는데 대략 3주 정도가 걸렸어요. 사실 태평양을 건너는 거는 13일에서 14일 그리고 뭐 해류가 따라주면 12일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이쪽에 도착해서 이 작업을 못하고 또 빈 컨테이너들이 이쪽 미국 쪽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한국 쪽에서는 실을래도 실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배들 같은 경우 아까 보셨듯이 이제 현대 프리스티지나 현대 마르스 같은 그런 그 선박들이 원래 스케줄대로라면은 이제 KTX 스케줄처럼 KTX 스케줄도 1년 스케줄이 나오잖아요. 몇 시에는 뭐가 가고 몇 시에는 뭐가 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흐름이 깨져서 언밸런스가 일어난 상태이죠. 저희는 매주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2대가 출발을 하는데, 저희 데이터에서는 6월 10일에 출발한 건은 저희 창고에 7월 10일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8월 29일에 출발한 건이 있는데, 이 건이 한 대는 10월 22일 날 들어왔고, 그리고 한 대는 오늘 10월 26일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벌써 지금 2달 정도가 지금 8월 달 출발한 거는 한 2달 정도가 걸리는 거고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10월 21일 그러니까 이번 주나 뭐 다음 주 출발하는 건들은 저희 예상으로는 1월 중순 그러니까 2달도 더 늘어서 한 3달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문제인가? 뭐가 변해서 이게 이렇게 언밸런스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이런 그 부하가 일어나는 것인가? 이제 유통 채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러어 머터리얼서부터 또 이런 거 그런 그 이제 재료를 가져다가 가공을 해서 다시 또 다른 나라로 보내고 또 이 다른 나라에 도착해서 소비자까지 들어가는 그것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인데 한 군데가 브레이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군데에서 브레이크가 되다 보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 공장이 뭐 몇 개월 놀았고 또 이 공장에서 뭐 미국으로 보내는 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보내서 또 거기서 가공해서 또 나가야 되는 제품도 있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늦어지고 또 갑자기 다 오픈을 하면서 또 이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제 용량은 한정적인데 한꺼번에 다 들어가니까 병목 현상, 이제 바를렉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제 세계는 한 나라에서 하나를 만들어서 특정 한 나라에 판매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로어 머터리얼, 원자재를 만들고 그 원자재를 실어서 또 제3국에 가서 가공을 하고 또 이 제3국에서 가공한 것을 가지고 또 제4국에다 판매를 하고 또 그 거기에서 또 주별로 집집별로 이제 나눠야 되는데 여기저기에서 이제 물류의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계속해서 좀 생각할 수 없는, 추측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생긴 거죠. 여기에 그러면은 뭐 미국에 도착하면은 끝이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라벨 그러니까 한국 그 송장이죠. 지금 송장 프린터에서 쫙 나와가지고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핸들이 안 될 정도로 사실 왼쪽에 보면은 또 송장을 프린트하는 컴퓨터가 한 대가 더 있는데 그쪽에서도 막 이런 정도로 송장이 나왔어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 시작하고 아마존에서 이제 배송을 못 하는 거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하기 위해서 몰리기는 하는데 또 입고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출고를 해야 되는데 입고도 부하가 되고 출고도 부하가 되면서 제3자 그러니까 셀러 풀필 그러면은 물건이 미국에 있으면은 그러면 판매자가 풀필해라 그 옵션으로 많이 이제 돌아선 거죠. 아마존엔 입고도 안 되고 아마존에서는 배송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이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옵션으로 이제 셀러 풀필을 시작을 하셨
이제 그것 또한 이제 좀 한꺼번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한국에는 택배업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진 회사가 거의 한 30개 업체가 택배 라이센스가 있다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택배사가 좀 UPS, FedEx, USPS로 한정되어 있고, 이 택배사들은 바쁜 시즌, 그러니까 이제 픽 시즌이 되면은 물량 한도를 설정을 해서 그 이상은 받지를 않는 그런 컨디션, 그런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형태인데, 한국이었으면은 A라는 업체가 못하면은 B라는 업체를 불러서 소화를 하는데, 미국은 이런 택배사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들의 룰과 그들의 이제 플로우에 또 쫓아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이제 좀 문제가 있고, 또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인원 부족이 굉장히 좀 큰 문제로 있어요. 인원 부족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이야기는 하지만은, 사실 1차 셧다운 했을 때는 웬간한 회사들은 운영을 못했고, 또 운영을 하더라도 직원이 안 나오려고 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인프라적인 것이나, 그리고 또 인원 부족, 그리고 또 한꺼번에 이제 몰리니까 창고 부족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임팩트가 있었는데, 이런 것 또한 현지에서 이런 병목 현상을 거기에다 이제 더 애돈하는 그런 형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초반에는, 지금은 뭐 확진자가 나와도 뭐 그 사람은 집에 가서 쉬고 작업장은 계속 운영이 됐는데, 이제 초반에는 작업장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은 작업장 폐쇄를 시켰어요. 작년 말이나 올해 초 롱비치 터미널이 좀 이제 좀 지연이 됐었던 부분은 이런 확진자 부분이었거든요. 확진자가 어느 부분에서 나오면은 그 부분에서 하던 그 같이 작업하던 분들은 다 집에 가서 쉬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확진자 때문에 이제 롱비치가 딜레이 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미국 그 이제 물류 대란, 그리고 물류 그런 그 병목 현상 이 부분에서 딜레이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인력 부족, 그리고 작년에 1차로 셧다운을 하면서 이게 참 웃긴 이야기지만은 직업 변경도 많았어요. 이렇게 트랜스포테이션에 계시던, 종사하시던 많은 분들이 또 이쪽으로 계속해서는 좀 많은 이제 스테이블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 해서 집에서 쉬면서 코로나 때 많이 이제 직업 변경도 하셨고, 그 때문에 이제 인력 부족도 있고 한꺼번에 많이 나오면서 이런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제가 보는 이제 포인트 오브 뷰는, 정부 지원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사실 뭐 일을 안 하고도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직업 변경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정부 지원금도 나오고, 또 직업 변경할 수 있는 직업 트레이닝에 대한 서포트도 많았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블루 컬러에서 와이 컬러로 좀 변화하는, 쉬프트하는 그런 타이밍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미국 유통 환경 변화가 있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진출 전략을 짜야겠는가? 진출 전략만 이야기를 해도 뭐 한 2, 3일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제일 현실적이고 제일 중요한 것, 그리고 조만간은 큰 변화 없이 이 부분은 계속 문제될 것 같은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일단 미국 현지 서플라이 체인 보강, 제품 유통, 배송, 공급망, 이게 지금 빨리 보강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미국 온라인상 브랜드 인지도 형성, 이 부분은 마케팅 부분인데, 미국 온라인은, 한국은 온라인 설치를 하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끝나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어디에서 뭐를 설치를 해서 어디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브랜드를 미국에 갖고 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형성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디렉트 컨슈머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디렉트 컨슈머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란, 아마존, 월마트 등등 이런 마켓플레이스에서 우리가 브랜드를 알리고 진입은 하지만은, 사실 디렉트 컨슈머라는 이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가
손님한테 직접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대화 창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마켓플레이스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와 퓨처는 좀 너무 뭐랄까 불보듯이 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서플라이 체인 보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 반 정도가 이제 그 대한민국 남한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이렇게 넓기 때문에 LA에서 뉴욕까지 쉬지 않고 기름도 안 넣고 이제 운전을 해서 가도 이틀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먼 거리고 거기에다가 트럭 같은 경우는 쉬었다도 가야 되고 기름도 넣고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UPS 이제 배송사죠. 배송사가 그라운드로 LA에서 뉴욕까지 물건이 들어가는데 보통 4박 5일에서 5박 6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는 이 택배사의 옵션이 거의 없어요.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택배사의 옵션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현지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좀 서플라이 체인 보강이 필요하고 아마존의 성장의 그 중심에도 프라임 배송이라는 게 있었는데 미국 전역을 커버하는 그런 2박 3일 지금은 뭐 1박 2일에도 커버하는 거 있는데 특정 제품은 그런 네트워크가 이제 아마존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갖추어져야 되고 또 그것을 갖춘 회사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니즈가 있고요. 서플라이 체인 보강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지금 이거는 뭐 저희 워크플로우인데 저희는 원산지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한 12군데에서 저희가 픽업해서 해상 운송을 해서 미국 항구에 도착시키고 저희 창고 5군데 중에 한 군데로 이제 분산해서 아마존으로 들어갈 제품은 아마존 준비를 시키고 B2B 대형 유통망으로 들어갈 제품, 뭐 홀푸드, 아마존, H-E-B, 크로거, 홈디포, 월마트 등등이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형 유통망인데 그런 부분들은 또 같이 창고에서 그렇게 유통 준비를 해서 출고를 시키고 또 마지막으로 디렉트 컨슈머, 풀필먼트 서비스 또한 여기 이제 그 아마존 의존 안 하고 대형 유통망 의존 안 하고 내 브랜드를 내가 키워서 내가 직접 손님한테 보내는 그런 형태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지금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서플라이 체인이 보강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 물건을 보내는 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중에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리버스 로지스틱이라고 해서 반품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아마존이 초반에는 저가 제품들은 다시 회수해오기 위해서 비용이 너무 들기 때문에 그냥 커스터머 서비스 문의하면은 그냥 가지세요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이 브랜드 인지도랑 브랜드 밸류가 디밸류가 되면서 이제는 회수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많이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판매에 있어서 유통 환경은 판매가 있으면은 리턴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가끔씩 우스갯소리로 한국에는 있는데 미국에는 없는 게 무엇이 있을까 중에 하나가 AS예요. 애프터 서비스. 한국은 제품을 사서 문제가 있으면은 AS 센터 전화하면은 AS 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집에서 AS를 해주고 가시는데 미국은 AS는 없어요. 아마존에서 판매된 제품을 아마존한테 이거 제품은 좋은데 코드가 하나가 없는 것 같아. 나사가 하나 모자른 것 같아.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나사를 하나 보내주겠죠. 그렇지만은 아마존의 SOP는 아마존의 그 매뉴얼은 나사가 하나 없으면은 물건을 전량 리턴을 시키고 새 제품을 보내주든지 아니면 새 제품을 구매하게 유도하는 그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나사는 하나가 없어서 손님한테 반품된 제품을 폐기할 수 없고 이것을 다시 회수를 해서 다시 나사를 하나를 껴서 아마존으로 보내든 뭐 유통망으로 보내든 아니면은 이 제품을 일단 오픈박스가 됐으니까 새 제품은 아니니 이거를 뭐 like new가 됐든 뭐 acceptable이 됐든 그런 컨디션에 맞춰서 다시 판매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지에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리버스 로지스틱이고 나가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이 리버스 로지스틱을 통해서 또 회수하고 다시 세컨 마켓에 이제 인트로듀스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가 한 70개 업체 정도를 현지에서 진행을 하고 아마존에서 들어오는 거 솔트하고 컨디션 확인해서 로그해서 어떤 일정량은 이제 한국으로 다시 반송해야 되는 게 있고 여기 현지에서 폐기해야 되는 거 그리고 또 다시 입고시켜야 되는 그런 리버스 로지스틱 프로세스도 이제 좀 그 미국 서플라이 체인 보강을 위해서 갖추셔야 할 부분이고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뭐 몇 개 있어요, 뭐 출고시켜 주세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메일이나 전화로 커뮤니케이트 될 수가 없으니까 시스템을 기반으로 시스템에서 요청하고 또 시스템에서 응답받고 또 출고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제 POD라고 하는데 Proof of Delivery라고 해서 이제 배송 완료된 거에 이제 증빙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시스템 안에서 셀프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물류 시스템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아마존이 됐든 또 이제 미국의 대형 유통망에 입점해서 서플라이 하기 위해서는 대형 유통망 시스템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현지에서 사용을 해서 뭐 입출고를 도와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미국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형성하고 보강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그럼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이 어떤 형태로 온라인에서 제품을 찾는지 이 지금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서치 엔진이라고 뭐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구글 가서 이제 조회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제품에 대한 궁금증 이 제품에 대한 궁금증은 구글로 안 가고 아마존으로 가요. 그냥 아마존 가서 설치해보고 나오는 제품 보고 거기에 있는 리뷰 보고 그거 이 제품에 대한 이런 그 난리지를 아마존에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찾을 때, 설치할 때 어디로 먼저 가냐 했을 때 미국 소비자는 49%가 아마존으로 갔고 36%는 구글 같은 설치 엔진으로 갔고 15%는 이제 다른 쪽 이제 뭐 피어 리뷰가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그런 이제 리뷰 사이트로 갔는데 이 자료만 해도 사실 1년이 좀 된 자료라서 지금은 더 이 시프트가 조금 더 많이 되었고요. 그러면은 아마존에 그럼 구글에서 그러면은 아까 여기 이제 구글 설치 엔진으로 36%가 가는데 설치 엔진에서 구글에서 설치를 했을 경우 여기 뭐 두 번째도 이제 맨 위는 광고고 중간은 유튜브고 이제 세 번째쯤 가면은 아마존 상품 페이지가 구글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49%가 아마존에서 설치를 시작한다고 해도 저 설치 엔진, 그러니까 설치 엔진으로 가는 36%의 트래픽 중에 이 상위에 아마존이 무조건 뜨기 때문에 그 36%의 트래픽의 적어도 3분의 1은 다시 아마존으로 주입돼서 제품이랑 브랜드, 많이 들어보진 못한 제품이랑 브랜드를 설치를 할 때는 아마존에서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존에서 브랜드 인지도랑 그런 리뷰 관리, 그런 또 MSRP 관리 그런 것들이 아마존에서 좀 전반적으로 되어야지 미국 유통에 있어서 이제 뭐 오프라인이 됐든 온라인이 됐든 디렉트 컨슈머가 됐든 이제 아마존이 되게 중요한 이런 이미지 메이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그런 데이터고요. 또한 뭐 유튜브도 아까 구글에서 설치하면 맨 위에 비디오 나오죠. 요즘은 많이 읽지를 않고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유튜브에 제품 관련된 것들이 상위 노출이 되기 때문에 미국을 진출을 하면서 진출 전략 중에 하나 또 제일 중요한 게 비디오가 적어도 3개는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마 구글에서 설치했을 때 맨 위에 나오는 비디오 자리가 3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제품, 내 브랜드 메시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유튜브에 3개의 비디오는 올라와야지 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진출 전략에서 디렉트 컨슈머에 대한 노력이라고 이제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는 아마존이 잘 돼요. 아마존 잘 되고, 또 아마존으로 가면은 아마존에서 관리하면은 편리하고 한데, 여기에서 이제 아마존의 취약점은 아마존에서 손님은 내 손님이 아닌 거죠. 미국에서 아마존에서 샀다고 하면은 뭐 이런 브랜드 제품이 아닌 이상 아마존에서 사면은 아마존 안에 어떤 브랜드를 어떤 셀러한테 샀다는 그런 인식이 기억되지 않고 그냥 아마존에 가서 뭐 서치텀을 해서 상위에 노출된 제품을 샀어. 그걸로 끝이고 또 아마존 셀러 마켓플레이스가 됐든 뭐 벤더 센트럴이 됐든 아마존에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받지를 못해요. 근데 뭐 많이 아시다시피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이제 뭐 구글도 그렇고 이 개인정보 취득이 수집이 이제 사실 이 프론트엔드 커머스보다 되게 큰 뭐랄까 이 밸류를 가지고 있는 시대인데 아마존에서는 그 손님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손님이랑 이렇게 디렉트하게 커뮤니케이트하는 부분을 완전 차단하기 때문에 아마존을 통해서 알리는 거는 그런 작업은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그 디렉트 컨슈머, 브랜드 상품일 경우, 그리고 또 브랜드 상품이어야 되고요. 이 브랜드 상품들은 디렉트 컨슈머, 소비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아무리 지금 현재는 아마존이 크고 내 디렉트 컨슈머 노력이 미미하다 해도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나이키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 전에 아마존에서 탈퇴하고 이제 다른 데서 안 가겠다. 그냥 우리는 나이키닷컴으로 트래픽을 주입을 하겠다. 사실 3년 전이면은 아마존이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을 시대였고 아마존 주식도 이제 살살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였는데 또 불구하고 나이키에서는 아무리 내가 나이키라도 아마존이 데이터를 안 주고 그게 자기 망침이 되니까 이게 쇼트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아마존의 이런 파급력이 있긴 하지만은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루스다. 아마존은 나이키만 파는 게 아니라 뉴발란스도 팔고 아디다스도 팔고 뭐 중국 신발 브랜드도 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디렉트 컨슈머를 해야겠다 해서 굉장히 큰 투자를 해서 이제 그 몇 년 전서부터 이제 자기 플랫폼으로 디렉트 컨슈머 작업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2, 3년 이후 지금 포인트에는 디렉트 컨슈머를 좀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고 그리고 한국에는 카페24가 있다고 하면은 미국에는 샤피파이예요. 샤피파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카페24이고 또 미국 그 뭐 이런 설치 환경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이 옵티마이즈가 돼 있기 때문에 디렉트 컨슈머를 미국에서 하기 위해서는 샤피파이를 많이 선호를 하고 이제 그런 샤피파이를 통해서 자사몰 런치를 미국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요거까지가 이제 디렉트 컨슈머 노력인데 이 디렉트 컨슈머 노력은 소비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호텔 체인들 메리아트 같은 경우는 쉐라톤이라는 그 또 체인을 사서 또 더 거대한 체인이 되었는데 이제 메리아트에서 그 메리아트 사이트를 통해서 방을 이제 예약을 하면은 이런 그 방 잡아주는 회사나 가격이 똑같아요. 뭐 야놀자에서 10불이면은 뭐 메리아 통해서 북을 해도 10불 이제 가격 매칭을 해주는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메리아트에서는 자기 사이트에 자사 사이트에 와서 부킹한 방에 대해서만 크레딧을 줘요. 이런 멤버십에 대한 크레딧. 그리고 뭐 실버, 골드, 플래티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레벨들이 있는데 이 레벨에 따라서 이제 뭐 방 업그레이드도 되고 뭐 조식도 공짜로 주고 등등 굉장히 많은 베네핏을 주는 형태로 이제 자사몰로 계속 트래픽을 좀 주입을 시키고 있는 거죠. 이제 호텔 브로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뛰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 이제 의존도를 좀 줄이고 또 그 부분에서 의존도를 줄이는 걸 하룻밤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쪽에서 하되 이제 자사몰에서 부킹하는 부분들에 이제 확고한 베네핏을 주는 그런 형태로 디렉트 컨슈머의 노력이 소비재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에서도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뭐 좀 많이 스킵은 하는데 요 뭐 작년 마스크, 비데, 화장지, 뭐 세니타이저 등등
그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서 이런 부분들이 유통이 되고 판매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미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인증 취득과 등록이 필수이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FDA를 제일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은 FDA뿐만이 아니라 USDA, 뭐 US Fish and Wildlife, 뭐 EPA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인증 취득과 등록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 또 진출하실 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회사 소개는 뭐 스킵하고 일단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찾으면서 이제 이걸로 피니시를 엔딩을 하려고 하는데 호랑이나 오른쪽에 있는 호랑이나 왼쪽에 있는 고양이나 비슷하게 잘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호랑이랑 고양이는 이제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지금 이 코로나 그리고 이 위드 코로나 시대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호랑이가 될 것인지 고양이가 될 것인지. 근데 이제 호랑이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그거에 따라서 진출 전략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